보수의 가치가 자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유. 맞나요? 언론 자유는 참여정부 때 이어서 10년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또다시 그때만큼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폭넓게 이렇게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신뢰도는 바닥이다. 근데 검찰이 흘려보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보신 적이 별로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아무리 아프게 지적을 당해도 사실 착오가 있거나 허위 보도이거나 왜곡 보도라는 지적을 아무리 당해도 다음 기사에서 그걸 바로잡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피드백 절대 안 합니다. 소통 안 해요. 상호 커뮤니케이션 절대 안 합니다. 일반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세게 지적을 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아니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겨레 신문에 법조 기자, 검찰 기사 맨날 쓰는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그 칼럼 잘랐다고 해서 또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분들이 막 성명 내고 난리가 났죠. 그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한겨레 신문에 근무했던 어떤 분이 비판을 했어요. 법조 마피아 비슷한 거라고 뭐 어떤 검찰 기사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매주 칼럼에다가 명확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들을 쓰면서 누군가가 SNS에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아니죠? 네, 경향신문 12월 6일자 혹시 단독입니다. 유희봉 기자? 내가 악역을 한다. 인용표 닫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악역을 한다라는 거를 인용표를 하면 안 되지. 검찰 출입 왜 합니까? 그런 거 물어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 총장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요. 근데 안 물어보고 주위에다가 이야기했대. 주변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안 밝혔어요. 그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대검찰청 직제표를 보면 후보들이 쫙 나와요. 그죠? 한모 등등 해가지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참여정부 때 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언론사나 기자들이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었어요.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 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 시절 50 시절은 기자실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 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이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까? 알 권리는 기자실의 관급 정보 받아쓰기 귀동량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그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온갖 그 특권을 누리고 그다음에 취재 편의도 생기고 그다음에 취재 대상과 유착 관계도 생기고 그 한겨레 신문 예를 들게요. 격렬하게 반대를 한겨레 신문에서 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처음에 89년에 창간됐을 때 그때 출입처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런데 초기에 신문 잘 나왔습니다. 기자실 출입 못했다 그래서 기사 못 쓰는 거 아니거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서서히 원오브댐이 되어 갑니다. 출입처 기자단 간사도 합니다. 근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돈 맡긴 사람 돈을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쓰거나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범동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교수하고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한
진짜 조범동이 와서 영어 봐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하는 영어 사업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조범동은 그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교수님한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와서 되고 좀 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가서 해드린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아마 그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이 1,400만 원 이야기도 이 김 PB가 얘기를 한 것과는 아무 맥락의 상관이 없이 마치 검찰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이걸 받은 것처럼 예, 맞아요. 이렇게 언론 포위를 했고 언론들은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경심 교수님이 들고 나오라고 하니까 왜 갖고 나오라는 거야? 아니 그게 이렇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걸 아, 가져오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갖고 오라고 네. 하니까 왜 갖고 오라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없애라고 했으면 자기가 진작에 무슨 방법을 쓰든 뭐 태우든 버리든 했을 텐데 그런 말도 없었고 네. 애들 과제물을 보려고 그러나 해서 이렇게 보다가 양이 많아서 들고 나왔다. 네. 이 얘기가 맞는 그렇죠. 거죠?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은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윤신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야, 이건 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그거는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용을. 우리 화면 동영상을 엄청 많이 갖다가 썼거든요. 네. 방송에서 네. 다른 방송사들이 좀 제대로 잘라 쓰시라고. 제가 말한 바의 핵심을 사용을 하셔야지. 왜 그건 드러내고 앞뒤로 문맥도 안 닿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씹어요 저를. 그거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조국 장관 가족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압수수색이 곧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검찰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서 뭘 찾아서 나를 기소하거나 혹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을 할 텐데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라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검찰은 이걸 뻔히 알아요. 안다는 거죠? 예. 예. 알고 언론에다 그런 식으로 흘리고 언론은 증거인멸 시도라는 검찰이 지금 그래놓고는 또 언론한테 검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소장 변경할 거라 그랬어요. 네. 처음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는 마음대로 하여튼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예, 찍었다고 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컴퓨터상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글 파일 이용해서 예, 예. 뭐 한글 파일 뭐 포토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그거를 했다고 이제 지금 공소장 변경을 할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아니에요? 검찰이 피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이 와중에서는 누가 약자냐 하면 그 시민 정경심이 약자예요. 네. 근데 이 판국에 검찰을 편들어서 시민 정경심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하고 그쪽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동아일보 보도에 그 동양대 총장님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2014년도에도 그 아들한테 상장을 자기 마음대로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검찰은 2013년도에 아들 표창장을 따서 딸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기존의 보도와 그것도 다 검찰발인데 그렇죠. 또 자기가 검찰에서 흘려들은 정보와 육하원칙에 따라서 맞춰보면 그러면 아들은 언제 상장을 받았나? 그 다음에 그 아들 상장은 뭐였고
그러면 아들 상장보다 이게 더 나중에 위조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실관계를 맞춰본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취재해야 되잖아요. 기자의 근데 사명이 취재 취재잖아요. 자체를 안 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알겠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와 그러노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언론들은 아주 정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도직입 한겨레나 경향은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저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시를 하던 보호를 하던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증거인멸 의혹도 아니고 증거인멸까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만 말해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정경멸 시도. 네, 시도다라고 말하는 보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조국 죽이기에 나선 그런 언론들이 이제 보수 언론들은 있는 거고, 진보 언론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보도가 많이 나오면 저가 보기에는 그런 보도를 일단 따라가게 되는 어떤. 근데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장관만 권력이 아니고 검찰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아니에요? 팀이나 혹은 조국을 범죄자라고 간주하는 이것이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라는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국을 편드는 거거든요. 편파적이 된 거는 되게 공정하게 된 거는. 그렇죠.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 편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 언론에 많은 기자들은 그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편파적이에요. 이번 이 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정도를 벗어났고요. 실제 정치 무대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가 받았던 최초의 보고 그것이 지금 나온 수사 결과와 어떻게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거의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그렇죠, 고위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맞습니다. 여기에 조범동 씨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신성의 우아무개 씨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익성의 이아무개 회장이라든가 그 동생이라든가 등등 여기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범동의 배우자도 코링크의 주식이 있고 이건 이제 남편 거겠죠. 아마도. 이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얽힌 것이 조범동 혹은 조범동 아내와의 금전 거래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줬고 돈을 돌려받았고 이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모두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돈 거래 관계가 돈을 꿔준 거, 그다음에 코링크의 증자에 참여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이 그냥 교수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민간인일 때. 하나도 없을 때. 권력형 범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권력 범죄는 아니에요. 그런 건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이 밖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든 정경심 교수를 이 안으로 묶어 넣어야만 돼요. 그래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으로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투자자는 처벌 못해요. 못합니다. 과태료밖에 못 매겨요.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을 갖고 있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갖고 있거나 횡령에 가담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형법상 피고인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검찰에게 직보했던 그 정보보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을 다 짚어봐야 돼요. 검사로서요. 자기 아들이 하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개인 돈으로. 사재로. 개인 돈도 일부 섞어서. 그리고 자기 아들 회사만 안 준 거예요. 15억 정도.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정보 제공을 했는데도 기자분들이 아예 이걸 안 믿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돼. 왜 그럴까? 대형 언론사 사주의 가족이면 여배우 막 성추행해서 죽게 만들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까불고 대들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든 조국처럼 저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이 기득권에 도전해온 자들 중에 틀어서 진짜 먼지 한 톨 안 날 놈들만 해라. 그리고 금방지게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조국은 그 사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났다는 거.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 저렇게. 이게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 특례 입학이라고 생각해서 분했을 수 있어요. 네. 기자들이. 근데 점점 지나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기자사회에서. 정보가 유통되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확증 편향이죠. 언론에서 뭐 논설위원 이런 분들이 이거 진영 대결이다. 이제 최근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뭐 가짜뉴스 아웃 이런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진영 논리라고 막 타박하는데 진짜 진영 논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노회찬 의원 그 본인 얘기로 3천만 원인가 그걸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실수해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것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어른거린다면 누구도 옳게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 휘말려 가지고 맞아, 진보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같이 돌을 던지는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그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업보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일이 지적을 당할 때 그걸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어디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 나가서 좀 기자분들이 좀 듣기 싫어할 만한 말씀을 한두 마디 했거든요. 근데 아니냐 다를까 그냥 어제 오늘 이틀 내내 그저께부터 그냥 종편 뭐 이런 무슨 찌엇찌엇 디귿 신문 이런 데에서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약간 반응을 좀 보여야겠죠. 여기 또 기자분들 취재하러 많이 오셨다는데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제가 또 언론인들을 욕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조국 지명자와 관련된 보도 이게 한 2주일 동안 제가 그 방송 나갔을 때 27만 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50만 건도 넘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뺏겨 쓴 기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조국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냐 하지 않냐 판단을 해야 돼요. 하려면 우선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이 있어야 되고 그 합리적 추론의 결과 적합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 그 청문회 준비팀에서 이제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해명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소위 폭로, 제대로 된 폭로도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두 개가 팩트에서 맞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국 지명자의 거취를 둘러싼 전선이 추론이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확정 그 단계에 지금 전선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거 하라고 청문회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요구해가지고.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팩트들이 충돌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가 밝혀지는 기회를 안 가지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추론과 판단은 그 팩트들을 점검하고 나서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는 지금 외고를 시험 없이 뭐 정원외로 특례로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그건 팩트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학을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일반 전형 수시로 들어갔어요.
예, AP랑 영어 논술도 받고 면접도 다 봤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충돌하고 있어. 사모펀드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인데 사모펀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적으로 모으는 펀드예요. 공모펀드가 아니고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펀드라고요. 원래부터 가족끼리 하거나 친구끼리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모펀드고, 그런 사모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 펀드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직도 팩트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지 않은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뭐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조국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칼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칼럼에 팩트를 제시해야 돼요. 그 팩트에 의거해서 어떤 추론을 거쳐서 그 결론에 이런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천박하다, 위선자다 딱 단죄해놓고, 그리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고 진영 논리다, 이거는 횡포죠. 반지성주의고 선동이에요. 제가 언론에게 요청하는 건 간단합니다. 팩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그거 하나예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저도 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조국 말고는 법무장관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조국은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자가 발견되면 아웃돼야 돼요. 그죠? 제가 진영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제가 합리적인 논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촛불을 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만들어내었던 나의 판단이 무엇인가? 그 나의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할 때 그 사실로부터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게 지성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방송에서 괜히 마스크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엇길로 좀 나갔는데, 제가 대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성인답게, 지성인이 되려는 사람답게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에게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촛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선생님 이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죠? 좋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기자 욕했다 이렇게 서운해 하시지 말고요, 지성인답게 나의 기사 작성 태도가 충분히 과학적이었나, 합리적이었나, 이성적이었나, 그걸 한번 돌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